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반도 통신의 최한옥입니다. 예, 오늘 조금 늦게 시작했네요. 이건 제 잘못 아니에요. 예, 우리 정하나가 멍 때리고 있었어요. 예, 오늘 저 일찍 왔습니다. 예, 오해를 말아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예, 전국도 지금 또 점점 뜨거워지고 있죠. 이제 대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대선을 앞두고 지금 여야 간에 색깔 공방이 뜨겁습니다. 지난주에 그 민주통합당 이해찬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이 됐죠. 예, 선출이 됐는데 신메카시즘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김한길 후보한테 뭐 다소 밀리고 있었는데요. 예, 이런 단호한 입장을 천명을 하면서 모바일 투표에서 뭐 역전을 했다고 그러네요. 예. 뭐 요런 민주당 선거 결과만 보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좀 이게 뚜렷한 것 같습니다. 뭐 통합진보당이건 민주통합당이건 뭐 빨갱이 종북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뭔가 실망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진보 민주 세력에게 지금 뭔가 마음을 못 주고 있는 거는, 이게 싸워야 될 사람하고 안 싸우고 우리끼리 싸우다가 세월 보내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행동 때문에 실망을 하시는 것이지, 뭐 진보 민주 정당들이 뭐 종북 세력이고 빨갱이고 뭐 이래가지고 이 현 정부의 어떤 이념 공세에 우리 국민들이 뭔가 이 걱정거리가 생겨가지고 뭐 그러는 건 아니다라는 게 이번 민주당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뭐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민주당도 당직 선거 끝났고요. 이제 대선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오는 6월 14일 날 손학규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을 뭐 공식적으로 한다고 그러네요. 김두관 지사도 대선 출마를 뭐 조만간에 공식화할 것이다, 뭐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체제에 이제 돌입을 하고 있고요. 새누리당은 지금 뭐 경선 룰 관련해 가지고 옥신각신 하느냐고, 좀 시끄럽죠. 박근혜 전 대표, 박근혜 비대죠, 전 비대가 그 국민 경선제를 지금 수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내부적인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예. 뭐 새누리당도 벌써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갔어요. 예. 이제 남은 건 이제 통합진보당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통합진보당도 이달 말에 당대표 선거가 지금 예정돼 있죠. 예. 뭐 당대표 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진통과 갈등,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뭐 다소나마 진정되지 않겠나.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대선 투쟁에 돌입을 할 수 있는 이런 뭐 조건이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6월, 어제가 이제 6월 항쟁 25주년이었죠. 87년 6월 항쟁이 벌써 25년 전에 있었는데, 우리 6월 영령들, 민주화의 재단에 또 목숨을 바친 이 영령들을 봐서라도 우리가 하루빨리 좀 정신을 차리고 뭔가 이 집권 태세를 좀 갖춰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화제가 된 뉴스가 또 하나 있었죠. 전두환 씨 육사에서 사열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벌써 유신 세력, 유신 공주님이 이제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군부 독재 세력들이 보란 듯이 통장에 29만 원인가 27만 원인가 있다고 하더니 육사에는 뭐 1,000만 원 넘게 기부를 했다라는 얘기가 뭐 들리고 있습니다.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건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설령 뭐 돈을 냈다고 하더라도 쿠데타의 주범을 육군 사관생도들 앞에서 사열을 하게 한다. 이건 뭐 쿠데타를 해라 이런 뜻입니까? 군사 독재 망령들이 점점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60이 아닌가, 6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진보 민주 세력 힘을 하나로 합쳐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한반도 통신은요, 종북
지금 논란이 한창 뜨거운데 이거 왜 지금 때 아닌 종북 논란인지, 이거 뭐 북한 문제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요. 남한 전국에 지금 뜨거운 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북한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여서 오늘 한반도 통신에서 종북 논란, 때 아닌 종북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시도록 하죠. 예. 제가 목 감기가 좀 걸려갖고요. 목소리가 좀 이상할 겁니다. 평소에도 뭐 듣기 좋은 목소리는 아닌데 오늘 조금 더 듣기 거슬리시더라도 오늘 이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신청곡이었죠. 보내드리려다가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보내드렸던 전영록의 내 사랑 울보, 이정희 대표한테 바치는 이런 노래로 선곡을 해주셨어요. 보내드리겠습니다. 눈물이 고여요. 그 무슨 슬픔이 있었길래 울고 있나요. 내 앞에서 나는 눈물은 싫어요. 당신은 그런 모습을 보면 내 맘이 아파요. 내 사랑으로 당신의 아픔 감싸줄게요. 이 두 손으로 당신의 눈물 닦아줄게요. 내 당신만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어요. 당신의 슬픔 나의 슬픔이니 우리 함께 나눠요. 이제는 웃어요. 그리고 날 봐요. 당신의 웃는 모습을 보는 내 맘이 흐뭇해. 지나간 괴로움 모두 다 잊고서 당신과 나의 영원한 꿈 이제는 꾸어요. 내 사랑으로 당신의 아픔 감싸줄게요. 이 두 손으로 당신의 눈물 닦아줄게요. 내 당신만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어요. 당신의 슬픔 나의 슬픔이니 우리 함께 나눠요. 이제는 웃어요. 그리고 날 봐요. 당신의 웃는
내 맘이 흐뭇해 지나간 괴로움 모두 다 잊고서 당신과 나의 영원한 꿈 이제는 꾸어요 당신과 나의 영원한 꿈 이제는 꾸어요 예, 전영록 씨의 내 사랑 울보를 또 시작했군요. 죄송합니다. 예. 이게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뭐 단추 하나만 누르면 되는데 꼭 까먹고 안 누릅니다. 예,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예, 지난주 신청해주신 전영록 씨의 내 사랑 울보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조금 뭐 분위기가 본의 아니게 우울하게 됐네요. 이게 저기 지난주에 발칙한 님이 그죠 신청해 주신 거죠?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발칙한 청취자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곡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신이 없어요. 아무튼 뭐 누가 신청을 했건 애청자 중에 한 분이시겠죠. 뭐 애청자라고 해서 많지도 않아요 지금. 보통 보면 뭐 12명. 예전엔 그래도 한때 우리가 이제 올해 제가 40명 이제 고정 그 애청자로 하겠다 그러는데 이사 오고 나서 더 줄이신 것 같아. 이사 괜히 왔나 여기? 터가 안 좋나? 일본 대사관이 바로 옆에 있어서 뭐 일본 문화관이군요. 일본 문화원 옆에 있어서 뭔가 그런지. 짱돌 평화님이 지난주에 성난 들꽃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짱돌 평화님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죠. 근데 이정희 대표가 생각난다 이러시면서 신청을 해줬던 곡입니다. 좀 안타깝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정치인이고 우리 뭐 진보 진영의 그야말로 간파급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뭐 이번 대선 때 어떤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까지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런 소중한 정치인이었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 유탄을 맞아가지고 지금 뭐 사실상 정치적으로 지금 그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는 정치 야인이나 지금 다름없는 상태죠. 그런 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뭐 그런 마음이 안타까워서 아마 신청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무겁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5월달 상당히 괴로웠는데요. 6월 들어가면서 이제 잘 수습이 될 것 같아요. 뭐 아직도 뭐 진보당 내부에서는 뭐 제명을 하니 뭐 징계를 하니 좀 요란스럽고 시끄럽긴 한데 어차피 이제 뭐 당 지도부 선거를 거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건 이거 뭐 가닥이 잡히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당 지도부 선거 때까지 우리 진보가 좀 힘을 합쳐가지고 이 문제를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 과정에 이제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참 어떤 기회가 됐죠. 보수 진영한테는. 안 그래도 지금 대선이 야권 연대가 되면은 참 어려워질 거다. 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진보당에서 이제 사실상 뭐 이 자폭이나 다름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지금 뭐 새누리당하고 이명박 정부 쪽에서는 이게 뭐 그야말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 뒷발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이게 뭐 금덩어리 밟은 꼴 뭐 이런 지금 상황이 되니까 아주 뭐 신나가지고 연일 지금 뭐 이 보수 언론들을 동원해서 지금 뭐 세력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또 양세 바뀌고 있어요. 이제 종북 논란으로 양상이 바뀌고 이게 이제 진보당에 처음에는 뭐 불똥이 튀겼다가 이제는 민주당까지 이렇게 확전이 되면서 이번 대선에 이 종북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오늘 뭐 이 이야기는 이따 여러분들
자세히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한 주간 한반도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은 제1위원장 소식이네요. 예, 북한의 지금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 행사가 진행 중에 있죠. 지금 뭐 지난주부터 아마 어젠가 오늘인가 북한에서 이제 다 평양으로 2만여 명의 소년단 대표자들이 초청이 돼가지고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아마 뭐 지난 주말 정도에 다들 이제 집으로 귀향을 하는 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 열흘 가까이 평양에서 아주 대규모 행사가 좀 진행이 됐고 아주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에서도 상당히 열기가 뜨거웠던 뭐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을 해가지고요. 두 번째로 지금 공개 연설을 했습니다. 예, 좀 특이하죠.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대중 공개 연설을 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또 이제 두 달여 만에 두 달여 정도 됐군요. 예, 두 달여 만에 두 번째 공개 연설이 있었습니다. 지난 6일입니다. 평양의 김일성 경기장에서 조선소년단 전국 연합단체 대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이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을 해서 축하 연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예, 축하 연설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소년단원들은 선군혁명의 계승자들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이라면서 인민군대와 청명동맹이 우리 당의 위협을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는 선군혁명의 척후대라면 소년단은 그 후비대다라고 하면서 이 소년단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요, 소년단원들은 우리 당을 결사옹인한 성군시대의 참된 소년혁명가 소년 근위대가 되어야 하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곧바로 나가야 한다 라고 당비를 하면서 오늘 소년단원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지덕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기둥감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좀 흥미로운 좀 대목이 있는데요. 예, 뭐 지금 뭐 북한이 뭐 망하니 많이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그런 뭐 남쪽의 어떤 보도와는 좀 거리가 있게 상당히 자신감을 지금 현재 북한의 현황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 자신감을 뭔가 보여주는 이런 내용의 연설 대목이 있었습니다. 예. 연설 내용 중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한 어린이들한테, 그러니까 소년단 단원들한테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넘겨주려고 한다. 뭐 정확한 표현이 이게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잠깐 자료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자료가 갑자기 안 찾아지네요. 좀 전에 제가 분명히 자료를 찾아가지고 아무튼 그런 내용의 연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자신감을 김정일 제1위원장이 자신감을 보여주는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됐고, 뭐 지난주에 잠깐 말씀 좀 드렸는데 뭐 지금 이게 66돌 행사 아닙니까? 뭐 북한이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65돌, 뭐 70돌 이렇게 이제 꺾어지는 행사, 뭐 이게 상당한 의미를 두고 뭐 그런 행사의 경우 뭐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소년단 행사 같은 66돌 뭐 이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됐다 이렇게 보기가 뭐 특별한 내부적인 어떤 현황이 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이런 창립 행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만여 명이나 되는 그 학생들을 평양으로 초청을 해서 뭐 다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뭐 사회주의 국가니까 뭐 자기들이 돈 내고 와서 행사에 참여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2만여 명이 한 열흘 가까이 평양에서 이게 뭐 생활을 숙식을 해결을 하고 뭐 또 와서 뭐 잠만 자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대규모 행사 이날 전국 연합단체 대회도 김일성 경기장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이때 한 4만 5천 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올림픽 못지않은
이런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뭐 그만한 또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국가적으로 이걸 다 지원을 해야 되고 또 학생들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참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냥 그 평양에 왔다가 행사만 하고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라 한 열흘 정도 가까이 있으면서 평양시에 있는 뭐 북한이 좀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이런 시설들을 2만여 명의 학생들이 모두 참관을 하고 뭐 그런 이런 내용들이 이런 상황들이 좀 보도가 됐는데요. 네. 그런 뭐 예를 들면은 중앙동물원, 뭐 개선 청년공원, 그다음에 옥류관, 뭐 냉면으로 유명하죠. 청류관에도 갔었고, 뭐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서 참관하는 뭐 이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2만 명이 참관을 조직하려면은 이게 뭐 보통 큰 규모의 행사가 아니고 그만큼 이제 뭐 국가에서 보장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거니까요. 비용도 상당히 들어갈 텐데 이례적으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뭐 북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라는 거, 국가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라는 걸 뭐 이런 거를 좀 암시하는 이런 행사가 아니었나 봅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죠. 오늘이었네요. 오늘 들어온 소식인데요. 김관진 국방장관이 오늘 11일이죠.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해서 오늘 새벽에 합동참모본부에 불시 긴급 군사태세 점검을 지시했고 합참은 오전 4시부터 북한의 장사정포 가상 공격에 대한 군의 지상 공중의 대응 태세를 긴급 점검했다라고 오늘 김관진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관진 국방장관은요, 이 훈련을 지시를 하면서 그 북한군의 기습 도발 원점을 응징을 해야 되는데 이 응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지휘 핵심 세력까지 응징한 수분 안에 응징할 수 있는 이런 태세를 점검을 했다라고 합니다. 적의 지휘 핵심 세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걸로 봐서는 북한군의 이제 최고 수뇌부를 지칭하는 거겠죠? 북한의 최고 수뇌부를 지칭하는 건데. 북한 최고 수뇌부는 뭐 다시다시피 김정은 뭐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겸직하고 있죠. 조선노동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그다음에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을 겸임을 하고 있는데 지휘 핵심이라고 하면은 김정은 뭐 최고사령관을 표현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수십 분이면 이제 응징을 하는 이런 훈련을 지금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뭐 다시다시피 지금 뭐 남북 관계 상당히 격화돼 있고, 뭐 북한에서 뭐 연일 지금 이른바 보복 성전을 하겠다, 청와대를 뭐 불바다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에는 이제 주요 언론사들 좌표까지 공개를 했죠.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조선일보가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동아일보가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처음 알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최후 통첩장, 공개 통첩장이었죠. 공개 통첩장을 발표를 하면서 그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하는 이러한 그 내용이 공개가 돼가지고 뭐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이런 전문가들 사이에는 뭐 상당히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른바 이제 북한의 최고 존엄을 모독한 이런 행위들이 발단이 된 거죠. 그래서 지난 2월달에 그 한국군 내무반에 북한의 이제 최고 지도자들의 이제 초상화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뭐 아주 그 좀 강경한, 과격한 이런 구호를 적어놓은 게 공개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좀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모독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지금 그 상황이 전개가 된 건데, 그래서 뭐 지난주에 북한이 사과를 하든지 초토화가 되든지 양자택일을 해라라는 식의 이제 최후 통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게 뭐 거의 응답이 된 거네요. 이게 이제 뭐 말로 이렇게 욕하고 뭐 이런 거하고 군사적으로 훈련을 한 거하고는 완전히 이건 결이 달라지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그야말로 지도를 응징하는 이런 지금 군사 훈련이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거 뭐 북한이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발을 하지 않을까. 이거 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안 그래도 불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여기다 지금 신나를 지금 붓고 있는 이런 행보를 우리 군이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상당히 우려스러운. 이게 아무래도 제가 뭐 지난주에도 이 6월 달이 좀 우려가 된, 전통적으로 6월 하면 보훈의 달이고요. 또 현충일 현충일 연설이었죠. 현충일 연설 때 또 우리 각하께서 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을 뭐 용납하지 않겠다 또 이런 뭐 말씀도 하시면서 안 그래도 또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여기다 우리 군이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이번 6월달 상당히 한반도가 심각한 지경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진 것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죠. 범민련 조국통일 범민족 연합이죠. 조국통일 범민족 연합 남측본부 간부들의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그다음에 이경원 전 사무처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2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심에 대한 선고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1 형사부 재판장 박상봉 재판장은 지난 8일이네요. 범민련 사건과 관련된 2심 선고공판에서 이규재 의장에게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4년, 이경원 전 차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고요. 최은하 전 정책위원장에게는 징역 6월에 자격정지 2년 6월,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정탄체 규정, 국가보안법 위헌성,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 등에 대해서 모두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인정을 했고요.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죄 일부를 제외하고 이적단체 구성 가입, 회합 통신, 찬양 거무, 이적 표현물 제작 반포 등 대부분의 혐의 사실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특히요, 이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죄, 저도 뭐 저는 직접적으로 이제 이 혐의가 있지는 않았었는데, 저하고 이제 같이 재판을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남북 어떤 실무회담에 참석을 했는데, 그 실무회담 자리에서 이제 협의한 내용들, 이것이 이제 국가법상 잠입 탈출이다. 북한하고 대화한 거죠. 협의한 내용들 잠입 탈출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뭐 유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 집행유예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뭐 이제 출소를 했죠. 했는데 이번에 범민련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유사한, 제가 볼 때는 유사한 혐의였던 것 같아요. 요 잠입탈출죄의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회의나 술자리 등에서 이렇게 한 얘기들이 위법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판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보석 신청, 구속 정지 집행도 구속 정지 집행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금 4년이나 되는 오랜 이 옥고를 치러야 되는 안타까운 이 상황이 됐네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혐의가 아까 제가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이제 2008년에 제가 구속이 돼가지고 2009년에 집행유예로 출소를 했는데 거의 뭐 유사한 혐의였는데 이 정권 초기에는 지금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지금 3년, 4년 이렇게 중형이 지금 선고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어떤 정권 말기에 공안 탄압으로 좀 저는 이해되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지금 범민련 바로 지난주에 재판이 있었는데 오늘이죠. 오늘 범민련 남측본부 편집국장 최동진 편집국장이 검찰의 전격 구속이 또 됐다고 그러네요. 뭐 공안 탄압이 점점 이게 가열화된다라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이런 보도가 또 오늘 또 들어왔습니다. 최동진 편집국장은요, 오늘 오전 10시경 마포구 소재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12시경에 체포돼서 지금 현재 홍제동 대공분실로 지금 연행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체포된 사유가요, 흥미로운데요. 이규재 아까 8일 열렸던 범민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판결에 항의한 것에 대한 법정 모독죄, 모욕죄,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찬양고문죄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 법정에서 그 항의를 좀 했던 모양이에요. 법인형 관계자분들이. 사실 뭐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거 뭐 항의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거였는데 바로 주말 쉬고 월요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8일날 지금 선고를 그러니까 금요일날 선고를 한 거죠. 금요일날 선고를 하고 주말은 뭐 이게 행정 업무를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하여튼 뭐 바로 지금 뭐 영장을 청구를 해가지고 뭐 상당히 보복성으로 압수수색 긴급 체포를 하는 이런 또 황당한 법정 소란 관련해서 사실 그렇게 체포를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법정 구속을 차라리 법정에서 뭐 그냥 체포를 해버리면 몰라도 이 체포영장을 지금 내가지고 긴급 체포를 하는 이게 뭐 상당히 뭐 중대한 범죄도 아니고 게다가 뭐 다 소재가 확인되는 이런 뭐 사람을 긴급 체포를 하는 게 이것도 법원과 검찰 쪽이 과도하게 또 움직이고 있는 이런 보복성 그 공안 탄압이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번째 소식 보내드리죠. 김두관 경남도지사 지금 통합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거론이 되고 있는데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지난 8일 오후 4시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6.15 남북 정상회담 12주년 기념 심포지움에 참석을 해서요. 동북아 물류 네트워크를 추진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6.15를 맞아가지고 사실 6.15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그리고 6.15 12주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요. 대선 주자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론되고 있는 분이 6.15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금 그 뜻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봅니다. 김두관 지사는요, 이제 남북 관계도 이념이 아니라 경제 공동체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요.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동방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을 잇는 동북아 물류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하자면서 동북아를 둘러싼 국가 간 단절된 물류 인프라를 연결시켜 복합 운송 물류망을 구축함으로써 화물 및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려 국가 간 단절이 없는 통합 물류 네트워크를 실현하는 구상이다. 이렇게 그 의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 북한, 극동 러시아, 일본 등은 본격적으로 동해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고 동해 지역이 세계 경제와 물류가 시작되는 가장 핵심 지역으로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면서요. 침체기에 들어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비상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야 되고 중국과 러시아에게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산항에서 나진항까지 배를 이용해서 물품을 실어나는데 나진에서 러시아 우스리스크를 거쳐 모스크바 서유럽으로 연결되는 철도를 이용하도록 이런 동북아 물류 네트워크를 추진해보자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는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많이 강조를 하셨죠. 이 한반도를 21세기의 물류 기지로 만들자 해서 압록강의 기적을 만들어야 할 때다 이런 내용의 이제 강연도 많이 하셨고요.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런 생전에 뭐 그런 구상을 좀 동북아 허브 기지론을 좀 주장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뭐 주로 이제 미국 중심의 이런 이제 국가 발전 전략을 그동안 추구를 해왔는데 이제 허브라는 게 이제 뭐 네트워크가 거의 유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을 연결하는 이런 허브 국가로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뭐 이런 뜻을 뭐 여러 차례 피력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아마 맥락에서 이번 김두관 지사의 그 동북아 물류 네트워크 추진 제안도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입장은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6.15 14를 대선 후보로서 좀 중심에 두고 그런 각도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좀 의미 있는 이런 그 연설이 아니었나 봅니다. 예. 특히
특히요 뭐 지금 사실 종북 논란으로 이 색깔론 인용 공세가 뜨거운데 이런 분위기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뭔가 좀 전향적인 이런 입장을 좀 피력한 건 더더욱 좀 의미가 있고 주목되는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오늘 주간 한반도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종북 느닷없는 종북 논란 어떻게 볼 것인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기억 속에 남겨둔 그대 눈물 이제는 가슴 속에 묻혀만 두긴 싫어 떠나야 했던 것도 모두가 우연일까 비오는 거리를 보면 그대 다시 떠올라 아직도 함께 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그리며 나의 한숨 시간 속에 남아 나를 눈물 짓게 해 떠나야 했던 것도 모두가 우연일까 비오는 거리를 보며 그대 다시 떠올라 아직도 함께했던 그 많은 시간들 그리며 나의 한숨 시간 속에 남아 나를 눈물 짓게 해 돌아온 그대 모습 그려보는 것만으로 너무나도 행복해진 나는 자꾸 눈물이 나는지 나의 한숨 시간 속에 남아 나를 눈물 짓게 해 돌아온 그대 모습 그려보는 것만으로 너무나도 행복해진 나는 자꾸 눈물이 나는지 그댄 어디에 예, 그대 어디에 차지연의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예, 제가 노래 보내드리면서 무슨 노래인지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가끔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예. 뭐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이제 느닷없는 이 종북 소동 요즘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뭐 최초에는 사실 이제 뭐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시비가 쟁점이었어요, 그죠? 예, 뭐 통합진보당이 이념이 뭐가 문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이게 지금 그 통합진보당에서 뭔가 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선거 과정에 뭐 이런 쪽에서 시작했고 이게 이제 뭐 진보당 내부에서 사실은 이제 뭐 터져 나온 문제였습니다. 문제였는데 이게 지금 느닷없이 이제 지금 이념 논란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죠. 이념 논란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근데 저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이제 경험을 하는 건데 맨 처음에 이제 총선 때였죠. 총선 때 그 이정희 의원이 이제 뭐 사실 그것도 그 야권 단일화 경선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법적으로 뭘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야권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여론 조작을 했다. 뭐 이런 논란이 빚어지면서 민주당 쪽이 이제 경선 불복을 했죠. 민주당이 그 당시에 김희철 후보가 경선 불복을 하고 뭐 결국은 뭐 이제 이정희 대표가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 완주를 하는 뭐 이런 또 추태를 보여주셨던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도 보면은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진보가 이렇게 도덕성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처음에 이제 논란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뭐 경기 동부가 어떻고 당권파가 어떻고 이런 이념 논란으로 뭐 번져갔죠. 그래서 뭐 경기 동부가 무슨 당에 뭐 그죠? 뭐 지도를 받느니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게 진보당에 이제 색깔 더 씌우기 뭐 이런 쪽으로 갔는데 뭐 이정희 대표가 뭐 결국 사퇴를 해버리고 또 관악에서 이상규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뭐 사실 뭐 그런 논란 뭐 잠시 이제 접어들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도 이제 거의 유사한 거죠. 뭐 처음에는 내부 경선에 문제가 있는 뭐 저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뭐 사실 뭐 이게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어쨌건 뭐 문제가 있다라고 치더라도 이게 뭐 종북이어가지고 부정선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정선거를 하는데 뭐 종북을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하는 건 아닌데 처음에는 이런 부정선거 시비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지금은 이제 부정선거 문제는 거의 온데간데가 없고 거의 이제 색깔 논란으로 이렇게 확전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를 지금 뭐 그 정치권에서 지금 뭐 정치권에서 뭐 이런 공방을 자주 하니까요. 정치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이게 정치권에서의 공방이 아니라 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어떤 뭐 이념 공방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게 여기다 지금 뭔가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5월 말이었죠. 주례 라디오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에서 북보다 종북 세력이 더 문제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바로 며칠 또 지나서 6월 초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안타깝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건 이제 논법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한국에 이제 북보다 종북이 더 문제면 이게 북한이 종북 세력을 추종하는 건가요? 참 웃기는 소리인데. 근데 어쨌건 간에 종북 세력이 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문제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밑밥을 깔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종북 세력이란 어떤 사람인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종북이 뭐 있는지 없는지 저는 종북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북한 이게 종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뭐 종놈 그죠? 하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종, 노예, 누군가를 뭐 추종하는 뭐 이런 의미로서 이제 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그러니까 뭐 맹목적으로 북한을 뭐 아주 좋게 완곡하게 그 해석을 하더라도 종북이란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이런 세력들, 사람들 뭐 이런 뜻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니 아까 뭐 제가 범민련 재판 결과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 북한하고 가서 술자리에서 대화만 해가지고 해도 북한 사람들하고 대화만 해도 잠입 탈출 뭐 이런 거 걸어가지고 징역을 4년을 받아요. 에? 징역을 4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종북을 하는 거는 그냥 나는 감옥을 가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이게 종북도 아니고 뭐 친북, 북한하고 대화만 해도 지금 감옥에 가가지고 4년씩 살아야 되는 이런 형국에 아니 뭐 북한에서 뭐 집을 사줍니까, 돈을 줍니까, 뭐 아니면 뭐 벼슬을 내려줍니까? 에?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런 건 가능해요. 뭐 종미, 뭐 아까 뭐 저기 그 제가 채팅창을 보니까요, 종박이 더 문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종미, 종박 이런 건 가능하죠. 왜 추정이 가능하냐면은 미국이나 어떤 권력 그 뭐 박근혜 씨나 이명박 씨나 이런 최고 권력자들을 추종을 하면 뭐가 생기죠. 예, 이거 생기잖아. 그죠? 미국을 추종하면은 대통령이 될 수 있고요. 그죠? 대통령을 추종하면은 장관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덮어놓고 추정하는 거예요. 솔직히 뭐 사람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요즘 제가 뭐 과격한 발언하면은 요즘 많이 잡아가는 분위기여서 세게는 얘기 안 하는데, 뭐 이게 우리가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설치류 쪽에 이제 가까웠다 뭐 이런 이제 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쥐를 쫓아다니는 거는 그 쥐를 쫓아다님으로써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그죠? 이건 이제 추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종을 하는 거죠. 그건. 그래서 종미나 종박은 이거는 객관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왜? 그게 나한테 득이 되니까. 근데 종북을 해가지고 득이 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나요? 북한을 추종해가지고 감옥밖에 더 갑니까? 친북은 있을 수 있어요. 친북은 저도 뭐 친북, 어떻게 뭐 넓은 의미의 친북주의자라고 봅니다. 예, 통일주의자. 엄밀하게 얘기하면 통일주의자인데, 전 통일을 하려면 친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그냥 한 살림 차려가지고 행복하게 그죠? 예,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뭐 이런 게 통일 운동인데, 아니 통일을 하려면 북한하고 친해져야 되잖아요. 아니 왼수랑 결혼하진 않잖아. 나 저 여자 정말 싫어 죽겠는데, 저 재수 없고 뭐 이제 거지 콩가루 집안이고, 아우 저 여자만 보면 내가 막 속이 뒤틀리고, 저 여자를 어떻게 하고 그냥 집안을 망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성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남자, 아우 보기만 하면 토 나오고 재수 없는데, 아 내가 저 남자랑 정말 한평생 어떻게든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 감정과 애정이 있어야 결혼을 하는 거죠. 아, 통일이 예전에 직녀에게란 노래가 있잖아요. 직녀에게.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게 저는 통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어떻게 본의 아니게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를 본의 아니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1년에 한 번 만나게 돼 있는데, 우리 사이가, 남북 사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1년에 한 번도 아니잖아요. 뭐 좀 뭐 좀 잘 만나다가 지금 또 4년 동안 못 만나고 있잖아요. 이런 좀 애틋한 마음 때문에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하고 친해져야죠. 친북해야 됩니다. 저는. 그죠? 뭐 노무현 대통령도 친북한 거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친북하고, 박근혜 씨도 친북했어요. 근데 박근혜 씨야말로 진짜 종북이죠. 왜냐하면 친북하는 사람들은 고로 대체로 보면 통일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보안법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그 사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옥할 각오를 하고 조국의 통일이 되는 것이 나에게도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친북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잡혀가고 이러는 건데, 박근혜 씨는 통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원래 그런 생각조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북한하고 친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 뭐 눈꽃만치도 안 했던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이 야 분위기 좋아지니까 2002년도인가요? 평양에 가가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고 뭐 민주당에서도 이제 뭐라고 했는데, 그 어디니까 저기 만수대 주체사상탑도 가고 뭐 이런데 북한의 이른바 혁명성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다 참관을 하고, 이거야말로 진짜 종북인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북한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어떻게 북한한테 어떻게 하면 득을 보지 않을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북한에 붙어야 득 볼 때죠. 남북관계가 좋을 때니까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성공을 하려면은 이제 이 한나라당, 하여튼 뭐 반통일 정당 뭐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는 어떤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웠던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 생각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추종을 했던 뭐 이런 거야말로 종북인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종북 세력은 뭐 저는 박근혜 씨나 뭐 새누리당 쪽이 밖에 없다고 봐요. 나머지 분들은 자신의 신념, 의지를 가지고, 그건 뭘 추종하는 게 아니잖아. 자신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행동인 거죠. 북한하고 친해지자고 하는 거, 통일을 위해서. 이게 어떻게 종북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보 진영 내에서 이게 원래 사실은 이게 한국 사회당인가요? 90년대 중반에 한국 사회당 쪽에서 이런 종북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게 하면 안 되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한 길 가는 생각이 좀 다르고, 뭐 이런 좀 차이가 있어도 진보의 한 길을 같이 가자고, 그죠? 뭐 우리 같이 싸우는 사람들한테 니네들 노예야, 북한의 노예야 이런 요구를 하는 거는 그건 좀 뭐 할 소리가 아닌 거죠. 할 소리가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런 언어가 진보 진영 내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보수의 언어로 이렇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어쨌건 종북이라는 것 자체는 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정의를 이렇게 하십니다. 대한민국 북한하고 친해지자고 하는 거예요. 통일하자고 하는 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뭐 완전히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법을 쓰는 거예요. 종북 세력 큰 문제고 종북 세력이 있고 어디 있냐면 진보당에 있고 그 종북 세력이 북한보다 더 큰 문제니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네요. 그죠?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의미부여를 해놓고 또 며칠 지난 다음에는 종북 세력이란 뭐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누가 부정합니까? 그러면서 뭐 애국가도 안 부른다. 애국가 논란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하죠. 애국가를 부르고 싶었습니까? 지난 80년대, 90년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진보 진영 내에서 이거 가지고도 뭐 자꾸 이렇게 뭔가 수세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국가가 민중들에게 한 행위들을 생각해보세요. 87년 6월 항쟁 25주년인데 그 애국가로 우리 민중들을 어떻게 짓밟았습니까? 광주. 광주 학살. 6월 항쟁 때도 마찬가지고요. 애국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와 국가 기관을 찬양하는 이런 의미 부여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항의 의미로 뭐 국가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제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래전부터 진보 진영이 공식 행사에 애국가 안 불렀습니다. 애국가를 안 부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저도 뭐 이런 사회 같은 거 많이 봤는데 4천만 민중의 애국가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애국가가 있었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우리 진보의 애국가였죠. 그리고 그게 진정한 저는 애국가라고 봅니다. 프랑스 애국가가 뭐예요? 라 마르세유. 그죠? 프랑스 대혁명 때 부른 노래 아닙니까? 님을 위한 행진곡이야말로 저항하는 민중들의 노래. 아니 우리가 공화국 아니에요? 공화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애국가를 안 불렀던 거예요. 근데 뭐 지금도 뭐 굳이 애국가를 안 부르고 뭐 이제 사회가 많이 변했으니까 저는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애국가를 뭐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안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었고 또 님을 위한 행진곡 저기 누굽니까? 우리 각하께서도 5.18 행사 때 가고 방아타령 불렀어요. 아니 그 방아타령 부르는 게 지금 문제입니까? 애국가 안 부르고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르는 게 문제입니까? 그걸 가지고 보수 세력들은 당연히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수니까 공격을 해야죠 당연히. 보수는 국가주의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보가 명색이 진보라는 사람이 애국가 안 부르는 게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일본에도 그럼 그 뭡니까 기미가요라고 그러나요? 그게 군국주의를 연상시킨다 그래가지고 못 부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선생님들이 노래 안 불러요. 일본에서 기미가요 안 부릅니다. 막 그렇게 저항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죠. 그리고 막 뭐라 그럽니까? 사직당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그 선생님 문제 있는 거예요? 일본의 종북 좌파입니까? 저는 만약에 애국가를 부를 수는 있는데 뭐 지금 부를 수도 있죠. 태극기도 걸어놓고 행사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 그래도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그런 나라니까 뭐 굳이 애국가까지 우리가 안 부르고 정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부정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논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저는 애국가를 부른다라는 건 절대 거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진보가 아닌 거죠. 진보가 국가 폭력에, 그죠? 보수 언론의 폭력에 굴복하는 거 아닙니까? 진보가 쪽팔리게 딱 깔고 쪽팔린 거예요. 애국가 부를 수 있어요. 저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어떤 신념, 양심, 정치적 판단으로 해야 될 일이지. 보수가 욕한다고 애국가 안 부르면 문제다. 뭐 진보당에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어서 애국가 안 불렀습니까? 그러면 이른바 뭐 종북 뭐 이른바 자주파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주파 아닌 분들은 애국가 전에 불렀어요? 따가놓고 애국가 안 부르는 거는 이게 또 이른바 자주파 쪽의 정서도 아닙니다. 그죠? 이른바 좀 뭐 좌파적인 평등파, 이른바 평등파라고 하죠. 그죠? 좌파적인 정서죠. 국가 자체를 뭐 이렇게 좀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근데 뭐 이제 와가지고 애국가가 문제다. 이런 얘기가 진보 내부에서 나오니까 이게 뭐 뭡니까 대한민국 진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런 인식을 주잖아요. 딱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논법으로 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이거는 이제 저 현충일날 하셨던 발언이에요. 제가 이제 6월이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충일이 되니까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어떤 자들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이게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신이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3단 노법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예. 한국에 종북 세력이 있는데 이게 북한보다 더 문제고 매우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종북 세력이란 무엇이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고요. 예. 그리고 이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을 결코 용납하면 안 된다. 다 감을 잡아 쳐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예.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의원도 지금 새누리당이 이제 통합진보당 의원들 제명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뭐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제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뭐 종북 주사파가 뭐 들어온다, 국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국가가 기강이 흔들린다, 뭐 이런 게 지금 주장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해방 직후에 무슨 국회 뿌락지 사건 제가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 뭐 히틀러가 그저 국회의사당에 불 지르고 나치가 국가를 장악했던 뭐 그런 파쇼의 어떤 광풍을 제가 보는 듯한 아주 섬뜩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종북 주사파라고 지금 얘기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진보당 국회의원 중에 저는 종북 주사파입니다, 전 종북 좌파입니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사실이 어떻건 간에 내 스스로 저는 종북 주사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종북 주사파라는 증거를 잡았어요? 증거가 있어요? 예?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그럼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어. 뭐 북한에 뭐 충성을 맹세했다든지 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증거를 꺼내놓고, 그죠? 야, 이건 좀 심각하지 않냐. 이런 사람들 제명해야 된다. 이런 걸 하면 이해하겠어. 근데 종북 주사파라고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을 종북 주사파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데, 그죠? 이거 다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예. 뭐 내 기억, 내 머릿속에 지우개인가요? 박근혜 씨는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지금 자기 종북했던 거는 전혀 기억을 못하고, 남을 가지고 시비하는데, 아니 이게 정확히 지금 증거도 없고 명백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국회가 제명을 해야 된다?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황당무계한 거죠. 이게 황당무계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둘 다 앞장서 가지고, 그죠? 이른바 종북 주사파 지금 때려잡기, 종북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가? 예? 혹은 누가 인정을 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중세식 이게 종교 재판하고 다 마녀 사냥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마녀 사냥이 뭐예요? 너 마녀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끌고 갑니다. 예? 끌고 가가지고 이제 지하 감옥에 가가지고 죽도록 고문하는 거죠. 그럼 고문하면 그 내 마녀라고 하지 안 합니까? 얼마나 괴로운데 차라리 그냥 마녀라고 인정을 하고 죽는 게 나아요. 뭐 저도 고문을 직접 당해보지는 않았지만은 고문을 당한다는 게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차라리 내 마녀를 인정하고, 그럼 마녀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인정을 했잖아. 그래, 넌 마녀야. 그리고 화형시켜버립니다. 사람 다 믿는 거죠. 와, 저 여자가 마녀였구나. 이게 중세의 마녀 사냥인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보수 언론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고문하는 거죠. 고문하는 겁니다. 뭐, 이석기 의원이나, 김재현 의원은 뭐, 시댁이 잘 사는 문제까지, 시댁 집까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언론에 보도가 나오는데, 뭐, 잘 사는 것도 문제야? 뭐 진보는 못 살아야 돼요? 응? 물론 뭐 저같이 헝그리한 진보도 많지만 김어준 씨도 한번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낙검수도. 예? 아니 낙검수도 뭐 돈을 뭐 얼마를 벌었고 뭐 차가 뭐고 뭐 이래가지고 한번 보수 언론에 막 보도가 됐잖아요. 그때 김어준 씨하고 다 얘기를 했잖아요. 뭐 진보가 돈 많으면 죄입니까? 예?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재현 뭐 의원이 본인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뭐 시댁인데, 시댁이 잘 살면 아무래도 본인한테 영향이 가긴 가겠죠. 예. 아무튼, 아니, 그런 좋은 환경에서 여유있게 자라난 그 아리따운 아가씨, 여성이, 아가씨는 아니군요. 결혼했습니다. 예, 아줌마인데. 하여튼 이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이 어려운 진보의 길에 뛰어들어서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저는 고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후배지만, 그죠? 운동적으로 보면은 후배죠. 예, 후배인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다들 자기 이기적인 어떤 일속차리가 바쁜 시대고,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기도 힘든 시대, 젊은 사람이 기특한 거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서. 그리고 뭐 진보가 진보 샤넬을 하면 안 돼요? 저 돈만 있으면 나는 샤넬백으로 근데 전 돈이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까? 그게 뭐 문제예요? 샤넬백을 들었는데 샤넬백을 들은 게 부정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문제라는 겁니다. 보수도 돈 많다고 우리가 보수들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부당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축적을 하기 때문에 그 기득권 세력들, 보수 세력들을 우리 진보가 비판을 하는 거지. 다 잘 살자는 게 지금 저는 진보의 최종적인 목표는 모두가 잘 사는 사회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잘 사는 사회죠. 그럼 모든 국민들이 다 샤넬백 매야지. 그럼 샤넬이 아닌가 그게? 그러겠죠. 그거는 그죠? 그럼 다 안 살 거야 또. 하여튼 좋은 뭐 샤넬을 아니어도 좋은 백,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저는 그게 진보의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뭐 레미안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인이 뭐니 이런 고급 아파트에 다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주말이면 더 좋은 데 놀러 다니고 모든 국민들이 진짜 그죠? 돈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자기 생을 즐기면서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게 그게 진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보의 가치고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다 잘 살아야 돼. 뭐 그런 것까지 근데 뭐 파헤쳐가지고 뭐 집안에 무슨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이 뭐 완전 마녀사냥인 거죠.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게 이게 마녀사냥 중세식 마녀사냥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이게 뭐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이거 빤한 거죠. 대통령이 이 정도 하면은 검찰은 이제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검찰총장은 100마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서 빨리 종북 세력들 잡아와라. 종북 주사파들 또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검찰이 바로 이거 뭐 진보당 뭐 부정선거를 수사하겠다. 이거 왜 검찰이 와서 수사를 합니까? 이거 뭐 선거법 위반이에요? 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당 내부 경선을 했는데 그게 왜 법에하고 뭐가 걸리나요?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데 부정선거 하여튼 뭐 검찰이 개입할 일도 아닌 거에 뛰어들어가지고 당원 명부 뺏어갖고 도망갑니다. 전 요걸 보면서 뭐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딱 느낌이 왔어요. 이게 이제 살생부를 얘네들이 확보하려고 구나. 한 7만여 명의 요 사람들이 문제인 거잖아.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부정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각하가 얘기하는. 이제 7만 명의 이 진보당 당원들이 요게 종북 좌파 중에서도 뭐 핵심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뭐 이제 투표 명부까지 가져갔으니 그죠? 누구한테 투표를 했고 누구한테 투표를 했으니까 뭐 내부의 이런 정파 관계 이런 거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뭐 이른바 당권파가 누구누구고 그런 게 다 나타나겠죠? 그럼 그걸 이제 해가지고 다 갈라서 이제 사건 만드는 겁니다. 벌써 그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뭐 이석기, 김지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어떤 지하 조직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 다 아시잖아요. 선거 때 되면 이런 거 하는 거. 갖다 그리는 거지. 이제 또 그려놓고 재판 몇 개월 한 나중에 보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왕재산 사건도 그랬죠. 무슨 뭐 대단한 간첩이라도 대한민국 뭡니까 건국 이후 최대 간첩단을 잡았다. 간첩 혐의가 근데 인정이 안 돼. 이른바 1심의 사건도 그랬죠. 무슨 1심에 진보당이 민주노동당이었지 당시에 뭐 대단한 간첩들이 뭐 활개를 치는 것처럼 결국 그 1심의 사건이 그 이른바 분당에 이게 이제 발화점이 됐죠. 무슨 뭐 간첩들이 있는 거 마냥 했는데 막상 재판해 보니까 1심에 이적 단체도 아니었어요. 이적 단체가 아니야. 그냥 그럼 이적 모임이야? 이적 친목입니까? 근데 일단 터트려 놓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야, 진보당이 완전 간첩들로 가득.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데 안 걸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걸려고 마음 먹으면. 진보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죠. 조중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지금 왜곡 보도하죠. 그 다음에 이 탈북자 보수단체 임수경 씨, 뭐 뒤에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 싹 쫓아다니면서 이거 일종의 테러하는 겁니다. 그죠? 일종의 정치 테러죠. 21세기형 정치 테러. 옛날 같은 경우는 테러를 했겠죠. 임수경 뭐 종북이다 그래, 빨갱이다 그래갖고 김구 선생이나 영운영 선생처럼 테러를 해가지고 제거를 했을 텐데 지금 그렇게 했다가 난리가 나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정치 테러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조작극이라는 게 지금 뭐 뚜렷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각하의 총지휘 하에 그죠? 검찰과 공안기관과 보수 언론, 그 다음에 이런 보수 단체들 총동원된 이건 전 기획 작품이라고 봅니다. 미리 예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정희 대표 전 대표 문자 메시지 사건 때부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몰아가 볼까 했는데 그거 잘 안 됐고요 그 당시에. 근데 이번에 부정선거 딱 왔을 때 이번에는 한번 그냥 승부를 걸자 그래가지고 총 공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본질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장은아의 고귀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갈매기 나르는 바닷가에도 그대가 없으면 쓸쓸하겠네. 파도가 밀려와 속삭여줄 때도 그대가 없으면 쓸쓸하겠네. 행복이 가득 찬 나의 인생은 그대가 전해준 고귀한 선물. 이 세상 어디에 서 있을지라도 그대가 있으니 슬프지 않네. 눈이 녹은 자리에 꽃이 피어도 그대 없는 그 계절은 봄이 아니네. 온갖 새들 찾아와 노래를 불러도 그대가 없으면 꿈도 없겠네. 행복이 가득 찬 나의 인생은 그대가 정해준 고귀한 선물. 이 세상 어디에 서 있을지라도 그대가 있으니 슬프지 않네. 예, 노래 한 곡 보내드렸습니다. 예. 잠깐 제가 노래 찾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가 확 끝나버렸네요. 또 당황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처음에는 이제 통합진보당 쪽으로 분위기가 몰려가다가 최근에는 좀 양상이 좀 바뀌고 있죠. 예, 이게 민주당 임수경 의원 뭐 다 아시다시피 87년이죠. 88년인가군요. 예, 방북 대표로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해서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의 물꼬를 트였던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예. 그동안 뭐 제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을 했는데 뭐 보수 세력들이 보기엔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겠죠. 일단 경력 자체가 뭐 이렇게 평양해를 넘나들고 뭐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뭐 시비하기가 좋은 이런 어떤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논란을 했다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예컨대 뭐 과거에 평양에 가가지고 뭐 김일성 주석을 만났다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종북이다 뭐 논란을 벌이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요 발단이 된 사건이 상당히 주목이 되죠. 임수경 의원이
이제 종로에 있는 한 술집 식당을 갔는데 이 사람이 여기를 따라 들어왔다 그래요. 아마 제가 보건대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평소에 이 종로구 소재 이 술집이 개혁적 인사들이 자주 즐겨 찾는 곳이고, 임수경 의원이 이제 이곳에 자리를 잡은 직후에 이제 백씨죠, 백씨, 탈북자 백씨가 이곳에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인사동에 있는 청강이라는 그런 주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청강이라는 곳이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뭐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이런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활동가들 이런 분들이 인사동에 가면 많이 즐겨 찾는, 뭐 저도 종종 갑니다. 가면은 뭐 이런 분들 많이 만날 수가 있죠.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이 술집을 또 운영하시는 분도 이렇게 불교계에서 이렇게 진보적인 이런 활동을 또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술집은 그냥 일반인들이 지나가다 찾아서 들어오는 이런 술집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청강이라는 곳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나 맞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아마 종로에서 임수경 의원이 술집을 갔다고 그랬으면 거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탈북자라는 사람이 평소에 과연 이런 술집을 좀 다녔을런지 이것도 상당히 지금 의혹이 되고요. 이 사람 페이스북 트위터가 최근에 뭐 한겨레 신문 쪽에 제가 보도가 된 거를 이렇게 쭉 봤는데 보니까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그죠, 뭐 안철수 씨는 뭐 재수 없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어떤 보수 편향적인 이런 정치적 입장을 많이 피력을 해왔던 이런 트위터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전부터 이제 보수단체에 연결이 돼가지고 활동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게 이제 확실히 느껴지죠.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 임수경을 존경하는 학교 선배라고 그래서 임수경 씨를 평소에 그죠? 존경하는 학교 선배여가지고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안타까웠다 뭐 이런 막말을 해가지고 이런 건데 존경할 만한 그 사이가 아닌 거예요. 그죠? 탈북 청년연대 사무국장이라고 하는데 탈북 청년연대 사무국장이 임수경 씨를 과연 존경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그 지난 연말에 그 케이블 TV 아마 그게 백지영의 무슨 끝장 토론인가요? 그런 프로그램 있죠. 그때 임수경 의원이 아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뭐 출마를 앞두고 아마 국가원법 문제 가지고 그때 출연을 했는데 뭐 임수경 씨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국가원법에 대해서 뭐 이런 거 다 평소에 알 수 있었는데 존경을 했다.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일반 손님이 특히 이제 어떤 보수적인 성향의 손님이 갈 만한 술집이 아닙니다. 거기 가면 상당히 위협감을 느낄 거예요. 아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 재수 없고 일단 그 술집이 뭔가 이게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싹 그런 분위기의 그런 술집인데 거기를 이 사람이 평소에 다녔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가 않고요. 게다가 이제 놀라운 건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뭐 시비와 언쟁을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 순간에 뭐 많은 말을 나눈 것도 아니잖아요. 잠깐 이렇게 뭐 티격태격하는 사이에 그거를 아마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했겠죠.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무슨 뭐 그죠? 007이 아닌 이상 평소에 이렇게 녹음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녹취를 한 것 같은데, 녹음을 한 것 같은데, 스마트폰에서 녹음 어플을 해가지고 녹음을 하는데, 이게, 그죠? 쉽게 되는 일이 아니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폰 제가 지금부터 녹음하세요 그러면은요, 스마트폰을 빨리 꺼내셔가지고, 어플을, 그죠? 녹음기 어플을 켜고, 녹음 버튼을 누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적어도 3, 40초 이상 걸려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휴대폰을 꺼내고, 그죠? 이제 한번 클릭을 해야 돼요. 스마트폰이었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스마트폰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스마트폰이었다면 이제 화면을 켜야 됩니다. 그 다음 어플을 찾아야죠.
그다음 녹음 어플 누르면은 누르고 그 다음에 구독이 되면은 이제 녹음 버튼을 눌러야 돼요. 여기까지 동작하는데 무슨 뭐 평소에 뭐 군사훈련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죠? 녹음 훈련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 녹음 훈련을 하는 사람이라도 10초 20초 이상 걸렸겠죠. 그죠?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녹음기를 꺼냈다면,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그 구동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싸우고 있는데 내 녹음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머니에다 휴대폰을 찾아가지고 어플을 켜가지고 그죠? 여기 어플이 있을 거야. 누르는다. 그 다음에 녹음.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꺼냈을 거라는 거예요. 최소한 꺼내야 돼요. 꺼내서 녹음기를 키는데 임수경 의원이나 보좌관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녹음하려고 그러면, 그죠? 그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만약 저였다고 그래도 저는 뭐 다짜고짜 그 휴대폰을 뺏어버렸든지 뽀개버렸든지 그랬을 겁니다. 그럼 전혀 지금 녹음되는 과정을 임수경 의원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임수경 의원은. 그럼 어떻게 임수경 의원이 전혀 모르게 우발적으로 녹음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우발적인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기가 존경하는 임수경 의원이었다면 존경하는 분하고 사진 찍었다가 싸움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 근데 북한은 스마트폰이 있나요? 하사관 출신이어가지고 하사관들은 스마트폰을 줬습니까? 북에서? 예? 이거는 뻔한 겁니다. 미리 녹음기를 켜놨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미리 녹음기를 켜놨다는 건 답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공작을 하러 갔다는 거죠. 녹음기를 왜 켜고 임수경을 만납니까? 평소에 너무나 존경해가지고 목소리를 담고 싶어서? 잠이 안 올 때마다 듣고 싶어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이거 누가 봐도 저는 이거 공작의 냄새가 이건 물씬 납니다. 그럼 이 탈북자는 왜 그랬을까요? 애국적 양심의 그죠? 종북세력 척결의 어떤 이 의지가 막 불불 차 넘쳐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가지고 이거 한번 임수경을 국회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뻔한 겁니다. 이거는 답이 딱 안 봐도 비디오 거죠. 그러고 나서 뭐 막말했느냐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 뒤에는 오늘입니다. 오늘 국가안법 위반 혐의로 임수경 씨를 지금 보수단체에서 고발을 했고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국가안법 위반 내용이 뭐냐 하면요. 트위터에 북한 자료를 리트윗을 했다는 거예요. 참 황당하죠. 딱 한 건. 통일운동하는 사람, 통일에 관심 많은 사람이 그런 글이 돌아다니면 리트윗 할 수도 있죠. 박정근 씨보다 더한 거죠. 이거는. 박정근 씨는 이제 뭐 재미삼아 계속 많이 남아했잖아요. 숫자가 많기라도 하잖아. 딱 한 번. 그리고 그걸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역시 그 구국의 심정, 불타는 애국의 열정으로 문재인이 임수경 트위터란 트위터를 다 연구 분석한 겁니까?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 한 건을. 자, 이게 다 저는 이게 짜놓은 각본대로 가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우연적으로 저는 통합진보당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임수경 의원 건도 그렇고 이게 다 우연이다라고만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그죠?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고 뭔가 또 허술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이제 민주당 또 하나 좀 재밌는 사건이 있었죠. 이해찬 의원은 이런 버럭 이제 이해찬 대표죠. 버럭해찬이라고 해가지고 그 인터뷰를 했어요. CBS 김갑수라는 사람이 진행하는 이런 방송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도중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계속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버럭해가지고 한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언론에 이해찬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제 북한 인권법 이런 거 자꾸 하려고 그래요. 새누리당에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북 관계가. 이건 뻔한 거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뭐 전쟁이 난이 많이 이러고 있는 형국에. 그리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대화하던 이런 정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 김대중 노무현 정권 정부를 계승하는 그러한 정당인데 그걸 계승한다는 건 뭡니까? 6.15 14를 인정한다는 거죠. 6.15와 14선언을 인정한다는 얘기고 6.15와 14선언을 인정한다는 건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럼 당연히 북한 체제를 어떤 위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북관계 발전에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남북 간의 긴장이 조성돼서 혹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당연히 저는 민주당은 이 북한 인권법에 반대하는 이런 입장을 갖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북한 인권법이 뭐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는 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북한 인권법은커녕 대한민국 인권법이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남의 나라 인권 얘기할 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가 트위터에다가 리트윗 한 번 했다고 국가안보법을 위반돼가지고 수사를 당해야 되는 이런 나라. 한 정당의 당원 명부가 통째로 공안기관으로 들어가는 나라. 뭐 이런 정치적인 어떤 문제는 두 번째 치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생활 상태가 어떻습니까? 결식 아동이 15만 명이 된다고 그러나요? 실업자가 지금 넘쳐나고 있고 뭐 연일 자살하잖아요. 저는 요즘에 아주 뉴스 보면 겁이 나요. 자살 뉴스가 없는 주가 없습니다. 그죠? 아니 이런 지금 우리 인권도 지금 심각해 죽겠는데 무슨 지금 북한 인권은 뭘? 그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저는 참 새누리당이 인권 얘기를 한다는 건 새누리당이란의 입으로 각하의 입에서 인권이란 단어가 나오는 건요. 인권이란 단어를 모독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디 인권이란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한테 물대포 쏘는 정권이 무슨 인권 얘기를 타령을 합니까?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말이 좋아 북한 인권법이지. 이건 북한 붕괴법인 겁니다. 북한 붕괴법. 이런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또 민주당이 이걸 통과시켜 놔두면은 민주당 정체성이 뭐가 됩니까? 뭐 새누리당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새누리당하고 똑같은 반북 대결 정당, 분열 정당으로 가는 겁니다. 분단 정당으로. 그럼 당연히 반대를 하는 게 저는 뭐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 인권법 추진은 외교적 결례이자 내정 간섭이 될 수 있다. 이거 당연한 소리죠. 왜 남의 나라 인권법, 예컨대 뭐 미국 인권법을 우리가 통과시킵니까? 중국 인권법을 통과시켜요? 뭐 미얀마 인권법을 통과시킵니까? 이거 외교적 결례죠. 내정 간섭하는 겁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북한 인권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그래도 그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저는 침략의 논리고 패권의 논리고 제국주의의 논리라고 봅니다. 아니 주권도 인정 안 하면서 인권은 어떻게 보장이 되나요? 주권이라는 인권의 가장 최고 표현이죠.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주권도 없는 나라에 국민들이 어떻게 인권이 보장받습니까? 우리 그거 잘 알잖아요. 일제시대 때 나라도 뺏겨보고. 그럼 당연히 주권을 존중하는 게 인권의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 전 주권이라고 봅니다. 주권 안에 인권이 포함되는 거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뭐 내부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건 자기의 힘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남의 나라에 내정 간섭하면서 그 나라 인권을 위해서 뭔가 그 나라에 내정 간섭을 한다. 이거는 뭐 명백히 주권 침해가 되는 거고 인권이란 개념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 얘기한 걸 가지고 종북이다 어쩌다 지금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해찬 의원이 그 인터뷰할 때 버럭하게 이제 그 발화점이 됐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사전 인터뷰 전에 뭐 보통 그렇습니다. 저도 방송하다가 누구나 인터뷰를 하게 되면 사전에 최소한 질문지 정도는 보내드리고 예민한 거나 민감한 거 같은 경우는 서로 조정을 해서 이런 질문을 해도 괜찮은지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인터뷰가 진행되게 돼요 보통. 그래서 이날도 그 김갑수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사전에 뭐 질문지가 오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뭐 몇 개의 질문을 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애초에 계획도 안 돼 있었던 질문들을 그것도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자꾸 의사를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겁니다. 진행자가. 이건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것도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뭐 열이 받아가지고 물론 뭐 그런 게 뭐
좋은 거라고 저는 옳지는 않다 봅니다. 그죠? 예, 아무리 화가 나도 이제 뭐 그 인터뷰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전화를 끊으면 안 되시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악의적으로 뭔가 전화를 끊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함정을 파놓고, 그죠? 지금 통합진보당도 마찬가지고요. 통합진보당은 계속 함정을 팠던 겁니다. 총선 때부터. 여기 걸려들기만 해라. 예, 그러면 니네는 종북으로 완전히 끝장을 내버린다 이런 거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통합진보당이 이제 정리됐으니까 슬슬 민주당으로 이제 확장을 해보자. 그 임수경 의원 쪽에 제일 약한 골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임수경 의원 쪽에 이제 함정을 파놓고, 그죠? 딱 걸려드니까 물어버린 겁니다. 이해찬 대표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가장 유력한 민주당 내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제 문재인 씨와 이제 아주 뭐 측근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권 재창출에 이제 가장 큰 장애 요소죠. 이해찬 대표와 문재인 씨가. 그러니까 이쪽도 어떻게든 흠집을 내야 되겠는데 요 종북 바람을 타고 앉아보자. 그래가지고 좀 김갑수라는 양반이 뭐 하는 양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문제가 있는 분이 같아요. 최소한의 언론인으로서 도의도 저버리고, 근데 그 도의를 왜 저버리면서까지 이렇게 뭐 이해찬 대표하고 뭐 원수를 졌습니까? 왜 이렇게 악랄하게 그렇게 물고 늘어졌을까요? 저는 뭐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걸리기만 기다렸다. 그리고 함정에 걸리자마자 지금 종북 마녀 사냥으로 진보 민주 세력 전체를 뭔가 어떤 국가 간의 문제가 있고 북한 간의 문제가 있는 이런 집단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 전 지금의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좀.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엄정화의 페스티벌 보내드립니다. 멈추린 어깨를 펴고 이 세상 속에
예. 페스티벌 엄정화의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예, 제가 채팅창을 한번 중간에 날려버려가지고요. 예, 신청곡 하나 잊어버렸네요. 예. 내 나라 대결에 그 조용필 노래로 신청해 주셨죠. 예, 오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무기, 예, 안치환의 이무기 씨는 딱 이무기 씨래는 안치환 씨의 이무기죠. 예, 안치환의 이무기 씨라는 희한한 김민기 씨 노래로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 오늘 보내드리고 네, 오늘 신청곡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4시 반이 다 됐네요. 예, 지금 오늘은 종북 논란 왜 벌어지고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쭉 제가 지금까지 좀 일련의 과정들 요 사태가 지금 어떤 전개가 되어 왔는지 쭉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통합진보당 문제는 애초에 발단은 물론 종북 시비에서 발단이 됐던 건 아니에요. 예, 내부적인 문제, 부정선거 시비, 어쨌든 내부 문제에서 이제 시작은 됐는데, 뭐 시작이 어떻게 됐건 간에, 저는 이제 계속 무더운 함정을 파놓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건도 그렇고, 이번 이제 부정선거도 그렇고, 뭔가 하나 걸리기만 해라. 그러면 니네는 종북 세력으로 몰고 가가지고, 완전히 밟아버리겠다. 완전히 밟아버리는 정도도 그냥 뭐 여론 몰이를 하고 뭐 이런 정도로 좀 끝낼 분위기가 아닌 거죠. 국회의원들은 제명을 시켜버리고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뭐 이석기 김재현 의원이 자진 사퇴를 안 하면 국회의원 제명을 하겠다. 이건 뭐 주제 넘는 소리긴 하지만은 어쨌건 새누리당 쪽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부정 뭐 선거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종북 세력이기 때문에 지금 쫓아내야 된다. 국회에서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두 사람에서 이제 끝난 문제가 아닌 거죠. 추가적으로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확전될 가능성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이른바 뭐 당권파로 분리되는 국회의원분들이 한 6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은 뭐 다 유사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석기 김재현 의원과 유사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언제든지 뭐 정부로 몰아가지고 국회에서 쫓아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거 제명을 시도해가지고 제명이 된다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저는 진보당 전체로 확장될 가능성이 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는 이게 뭐 지금 2명 제명되냐 마냐 뭐 사퇴하냐 마냐 여기서 끝날 문제가 이미 아니에요. 이미 뭐 지금 통합진보당 당원 명단이 들어갔는데 저는 명단을 토대로 해가지고 전방위적인 어떤 정치 탄압, 공안 탄압, 조직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벌써 그런 얘기 있었죠. 이제 국방부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군인들 중에 뭐 사병들은 모르겠고 뭐 하사관들이나 장교들 중에 통합진보당 그 당원이 있다라면은 적발을 하겠다. 이건 무슨 뭐 나치 시대도 아니고요. 뭐 군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통합진보당 당원이면은 이제 뭐 적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 벌써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교조라든지 공무원 노조 이런 데서는 정치활동 못하게 돼 있잖아요. 저는 그 법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거에도 뭐 이제 그 논란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뭐 당원 명부가 이제 확보가 되면은 그런 분들에 대한 또 불이익을 준다든지 탄압을 하게 될 가능성 뭐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뭡니까? 이제 계파별로 이제 투표 성향을 보면은 대략 계파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파별로 그야말로 맞춤형 공안 탄압이 벌어질 가능성, 뭐 조직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 뭐 이렇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당 사태는 결국 이제 종북 이 마녀 사냥을 거쳐서 대대적인 저는 공안 탄압 쪽으로 아까 뭐 범민련 상황도 말씀 좀 드렸는데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고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임수경 의원이 이렇게 걸고 들어갔는데 이해찬 씨까지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걸로 봐서는 이른바 뭐 임수경 씨와 뜻을 같이 하는 386 저는 정치인들 지금 민주당의 주류로 급성장을 하고 있죠. 이런 386 정치인들. 그 다음에 이제 제야에서 민주당으로 진출했던 이런 분들까지도 이런 마녀 사냥에 특히 이제 뭐 대선 후보인 문재인 씨나 김두관 씨 이런 쪽으로 저는 초점을 맞춰가면서 뭔가 확전을 계속 해나가는 방향으로 갈 거고 지금 뭐 선거에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게 뭐 이제 의도와 관련돼 있는 건데 이건 뭐 선거를 이길 방법이 없다 지금. 각하가 이 지경을 만들어놨는데 나라를 누가 이거 뭐 찍어주겠습니까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고서야 뭐 그런 분들 다수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번 뭐 박근혜 씨가 지금 뭐 여론조사 1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뭐 아직 야권 단일화나 야권의 대선 후보가 뚜렷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상황이죠. 지금 박근혜 씨가 지지율이 나와봐야
뭐 50%가 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려면 지지율 50%가 넘어야 되는 겁니다. 예. 뭐 반면에 야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민주당도 대선 후보가 여럿이고 뭐 진보당은 아직 대선 후보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또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쨌든 당 외곽에서 이런 뭐 진보 진영의 일원이 되겠다 또 이런 진보 민주 진영이 일원이 되겠다 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뭔가 뚜렷하게 누가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지지 세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예, 또 유보적인 입장이 많이 생기게 되죠. 뭔가 난 정리되면 그 사람 찍겠다. 예. 그래서 야권 연대가 저는 실현이 되고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지지층 결집이 시작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씨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대선이 이기기 어려워요. 지난 총선 때도 그랬죠. 새누리당이 결과적으로는 뭐 150석을 얻어가지고 이기는 선거처럼 보이긴 했지만은 정당 투표를 보면은 야권 연대 쪽이 더 많이 획득을 했어요. 예, 새누리당보다 더 많이 획득을 했습니다. 정당 투표에서. 뭐 물론 차이가 매우 크진 않았지만 10만 표, 뭐 12만 표, 15만 표 정도, 예, 요 정도 차이였지만은 뭐 결과적으로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투표율이 기대만큼 높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보다는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이번 총선이. 근데 앞으로 대선은 투표율이 더 올라가겠죠. 뭐 60% 이상, 적어도 60% 이상 이렇게 투표율이 나오게 될 텐데 높은 투표율이 높아지면 지금 새누리당이 불리하다 이게 뭐 일반적인 지금 예측이잖아요.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씨가 사실 젊은 층의 호감을 가질 만한 이런 캐릭터는 아니죠. 우리 젊은 사람들 20, 30, 40대가 그죠? 그 좀 변태적인 거죠. 박근혜 씨에 대해서 20, 30, 40대가 호감을 갖는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취향이 독특하신 젊은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젊은 층의 이런 지지를 받을 만한 이런 뭐 저는 뭐 그 후보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반면에 그러나 반면에 지금 진보 쪽은 보면은 뭐 문재인 씨도 그렇고 뭐 김두관 씨 그리고 누굽니까 안철수 씨 뭐 또 진보당에서 뭐 이렇게 논의될 수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 젊은층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젊은층들이 좀 뭔가 지지할 만한 이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렇게 되면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야권 쪽이 유리해진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뭐 이번 총선에서도 15만 표 이상 야권이 앞서 있었는데 야권 연대만 잘 이루어지고 후보 단일화만 되면은 대선에서 뭐 큰 어려움 없이 정권 개최를 이뤄낼 수 있는 이번 총선 결과는 무관하게 뭐 저는 그런 형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뭐 총선 때 뭐 아주 뭐 선거 개판이었잖아요. 뭐 부정선거 이것이야말로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인데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는 않고 우리끼리 싸우고 앉아 있는 참 희한한 상황이긴 한데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가 진행이 됐어요. 무려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죠. 선거 부정 혐의로 해가지고 수사 대상에 올라 있을 만큼 그죠? 이번 선거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선거였다. 그리고 그 부실의 주체, 부정의 주체가 누군지는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뻔한 거죠. 새누리당 쪽에서 부실을 저질렀다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났다라는 거는 선거가 정상적으로 된다면은 새누리당이 거의 이기기 힘든 이런 지금 형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뭐 그렇게 되면 각하는 뭐 갈 곳이 뻔한 거죠. 사실 뭐 얼마 전에 지금 내곡동 사저 문제 지난주였죠. 내곡동 사저 문제 뭐 수사를 안 하기로 종료하기로 검찰 쪽에서 발표를 했는데 뭐 지금이야 이럴 수 있어요. 지금이야 이럴 수 있는데 정권 바뀌면 뭐 꼭 내곡동 사저 이건 솔직히 세 발의 핍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각하가 감옥 가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애국전선 때도 많이 말씀 좀 드렸는데 카메룬 다이아몬드, BBK, 또 저축은행, 또 아니나 다를까 또 4대강 비리도 지금 나오고 있죠. 4대강 비리 해가서 지금 사실 완전 복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뭐 이러저러하게 정치 부정행위들, 정치 비리들이 지금 이 사람들 또 10년 동안 못 해먹었잖아요. 10년 동안 못 해먹은 걸 5년 동안에 지금 다 뽑으려니까 상당히 많이 뽑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게 뭐 감옥 가는 게 지금 기정사실이에요. 각하는 정권만 바뀌면 감옥 간다. 그리고 또 정권이 안 바뀌어도 저는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옥 가는 게 거의 지금 뭐 100%라고 봅니다. 100%. 그나마 이제 과거에 뭐 김영삼 씨나 뭐 전두환 씨 감옥 갔죠. 전두환 씨 감옥 갔지만 뭐 다 사면을 해서 바로 나왔고, 뭐 김영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야당이 집권을 하니까 또 정치 보복이다 또 이런 얘기에 또 그 김영삼 김대중 씨 간엔 또 묘한 또 이런 애증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는
뭐 사실 김영삼 정권의 비리 문제는 이렇게 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 자체가 이미 뭐 암에 버더 맞아가지고 휘청휘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좀 가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나라 살리자 뭐 이런 분위기 하는데 또 누구가 책임이 있느니 뭐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기 정권이 그 뭔가 좀 응징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뭐 집권하자마자 노무현 대통령 그죠? 돌아가시게 하고 결과적으로 김대중 대통령까지 그리고 좀 야권 인사들을 정치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그래서 야권에서 부담이 없어요 이제. 그냥 집권하면 그냥 바로 감옥 보낸다. 이런 쪽으로 저는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하 이제 감옥 간다. 이게 뻔한데 이거 지금 흐름 바꾸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저는 이 종북 파동이 아닌가. 이런 거 아니면 지금 없죠. 뭘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우리 각하와 새누리당이 사활을 걸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저는 종북 이 파동을 의도적으로 기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치환의 이무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뜬다 숨이 슬쩍 뜬다 향기로운 가슴도 눈물의 땀방울도 다들 어디로 가버렸나 그저 이무기가 판을 치네 사이비가 판을 치네 얼라 이 세상이 미쳤나봐 뜬다 뜬다 향기로운 가슴도 눈물의 땀방울도 다들 어디로 가버렸나 그저 껍데기가 판을 치네 뻔뻔이가 판을 치네 얼라 이 세상이 미쳤나봐 뜬다 별게 다 뜬다 해야 달았더라 무지개야 떠라 뜬다 별게 다 뜬다 해야 달았더라 무지개야 떠라 오, 오.
예, 안치현 씨의 이무기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예, 벌써 뭐 2시간이 다 후딱 지나갔네요. 그래서 뭐 저는 이 종북 이 파동이 이거 뭐 다 아시죠? 뭐 얘기를 안 해도 이거 뭐 뻔한 거라고 봅니다. 첫째는 어쨌건 지금 뭐 각하가 감옥 가게 생겼는데 이제 뭐 비리라든지 뭐 이런 게 자꾸 터져 나오면 새누리당이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국민들 이목을 엉뚱한 데로 돌려놓는 거죠. 뭐 이미 방송이나 언론을 다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조건에서 지금 뭐 국민들의 이목을 얼마든지 돌려놓을 만한 이런 조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방송이 장악돼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뭐 정권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야말로 참 발악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무엇보다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데, 물론 선거 때마다 이거 하던 거잖아요. 뭐 생각해 보면은 뭐 이게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97년 대선 때 뭐 다 아시다시피 칼기 사건, 이른바 마유미, 김현희가 이제 선거 전날 귀국을 하면서 대대적인 이런 반공 어떤 분위기가 확산이 됐죠. 이러면서 또 양김 씨가 또 분열을 하고 결국은 6월 항쟁의 성과가 노태우에게 돌아가는 뭐 이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는데 뭐 이때도 뭐 또 결국 이제 북한 카드 북풍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뭐 그랬던 거고 92년 대선도 그렇죠. 이른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라고 해갖고 이선실 이라는 간첩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만들었다. 그래갖고 선거 직전에 또 터뜨려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뭐 97년 대선 때도 그랬던 거잖아요. 뭐 총풍 사건 이른바 뭐 미수에 그쳤지만은 북한한테가 돈을 줘가지고 총을 쏴달라는 참 사상 초유의 희한한 이런 거야말로 종북짓거리죠. 이런 거야말로 저는 종북짓거리라고 봅니다. 이회창 씨 북한에 돈을 줘서 총을 쏴달라고 하는 희한한 자해공갈을 하는 이런 걸 시도하다가 뭐 실패 미수에 그치고 결국은 뭐 사업 처리까지가 되는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 가깝게 봐도요. 지난 지방선거 때 천안함 사건. 뭐 천안함 사건이 직접적으로 누구의 소행이냐 이거와 관련된 논란은 일단 두 번째로 두고요. 결국 선거 딱 시작되는 주에 발표를 했잖아요. 북한의 소행이다 그래가지고 파란색 일본어를 막 꺼내놓고 그러면 선거 분위기를 완전히 북풍으로 몰아가려고 했다가 이제 역풍 맞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선거에 졌는데 어쨌건 이제 북풍 뭐 조작 사건 뭐 이런 거는 아주 단골 손님이라고 봅니다. 보수가 이제 전형적인 그 정치 방법이죠. 자기들 선거 기법입니다. 그죠? 보수 진영의 전형적인 선거 기법이다. 근데 여기 조금 변형된 거예요. 이제 종북이라는 좀 시대적 흐름도 예전처럼 이제 북한이 직접 나타나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좀 잘 안 알아주고 그러니까 잘 안 믿어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천안함이라든지 이런 건 잘 안 믿잖아요. 그래서 뭐 원래부터 북한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정부다라는 거 다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북한이 직접 나서는 쪽으로 요거는 잘 안 통하니까. 그리고 또 간첩단 사건 이것도 잘 안 되잖아요. 뭐 지난번에 왕재산도 나오고 뭐 모두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뭐 국민들이 또 그러냐 이제 이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하던 이제 북풍이나 이런 간첩단 사건이 좀 안 먹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신종으로 만들어낸 게 저는 뭐 이제 신종 북풍이라고 봅니다. 신메카시즘이라고 이해찬 대표는 표현을 했는데 신종 북풍이다. 신북풍이죠. 이거는 뭐냐 종북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마치 지금 대한민국 내에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무슨 이런 정치 집단이고 그런 정치 집단들이 마치 무슨 정당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써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키려는 뭐 이런 새로운 기법을 동원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뭐 과거랑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데 국민들이 이제 절대 말려들면 안 돼요. 뭐 진보당 일부에서도 뭐 이런 이념적인 좀 갈등도 다소 표출이 되고 그러는데 이거에 말려드는 건 결국 새누리당의 얕은 수에 말려드는 거고 새누리당의 집권을 도와주는 것밖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것에 저는 목적이 이 진보당에 이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진보당 초점이 맞춰지는 이유는 이게 야권 연대에 전 주역은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당이었다고 봐요. 진보당이 이제 과거의 어떤 편협한 이런 정치적 입장에서 벗어나서 대담하게 민주당과 손을 잡고 야권 연대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건 분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참여당이나 통합연대와 같은 이런 진보 역량들이 하나로 돼서 또 거대한 한국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이런 거대 진보 정당
또 출연을 했고 그 힘으로 또 야권 연대를 성사시키면서 이번 총선에서 13석이나 되는 이런 또 좋은 결과를 얻어냈고 이 13석에 기반해서 또 민주당을 조금 더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진 거죠. 이전보다는. 국회의원이 뭐 어쨌건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전보다 더 영향력이 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이었고 또 민주당 진보당 내에서도 보면 이른바 당권파라는 쪽이 야권 연대를 강하게 지금 추진해왔던 그런 세력입니다. 거기서도 특히 이정희 대표, 뭐 야권 연대에 뭐 잔다르크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정희 대표가 뭐 자기 희생적으로 야권 연대를 성사시키는데 노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뭐 총선 때 야권 연대 협상에서도 대폭 민주당이 양보를 했죠. 그래서 자기 선거구에서 경선까지 받아들이고 사실 경선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경선을 하지 말아야 될 가장 대표적인 지역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정희 대표는 의원직을 이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어쨌건 결과론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민주당하고 경선할 때 민주당 쪽에서 이제 추접하게 나온 거니까. 예, 그런 자기 희생적 결과에 의해서 야권들을 실현을 해왔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그런 역할이 기대가 됐어요. 이정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꺾어놓음으로 인해서 야권대 전체가 지금 사실은 방향타를 잃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야권연대를 통합진보당을 뭔가 고립시킴으로써 야권연대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또 민주당도 사실 그렇죠. 이제는 통합진보당하고 이게 연대하는 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지금은 이제 좀 참 계산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야권연대에 소극화될 수밖에 없고 또 통합진보당 자체로 보면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무기력하게 또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뭐 지지율 뭐 3% 4% 나오는데 만약 독자적인 행보 야권연대가 깨지고 독자적인 행보를 하게 되면은 3, 4%만 나와도 아까 15만 표라고 그랬는데 승패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진보당이 독자적으로 가서 3, 4%가 만약에 지지율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그 진보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많이 빠진 거지만은 그죠? 충분히 승패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그런 지지율이기 때문에 야권연대 자체가 상당히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권연대 깨기 이것이 좀 주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국민들이 또 진보 민주 진영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의도를 정확히 간파를 하고 분열 전략에는 단결 전략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 그만 싸우고요. 진보당도 이제 대충 수습을 하고 뭐 자꾸 사퇴하고 제명하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서로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적당히 서로가 좀 인정할 만한 수준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좀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민주당도 한때 뭐 새누리당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진보당 의원들을 제명을 하니 그랬는데 뭐 그건 뭐 적하고 지금 동침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진보당과 민주당이 좀 힘을 합쳐서 이제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대선 6개월입니다. 그죠? 6개월 남았는데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한마디 통신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민기 씨의 내 나라 내 결에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3시에 또 다음 주 월요일 3시에 애청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피 어린 항쟁의 세월 속에 고귀한 순결함을 얻은 우리 위에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앞길에서 환히 비치나 눈부신 선조의 얼 속에 고요히 기다려온 우리 민족 앞에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 땅에 순결하게 얽힌 결에요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나의 조국은 허공에 맴도는 아우성만 가득한 이 척박한 땅
내 아버지가 태어난 이곳만은 아니다. 북녘 땅 시린 바람의 장승으로 굳어버린 거대한 바위 덩어리, 내 어머니가